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일자리 감소로 삶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며 미국 곳곳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 프랭크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대선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직도 후회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식재료비, 약값 폭등에 더는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그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정부도 외면한 한 사람을 한국이 다시 살려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프랭크 헤이스입니다. 올해로 86세가 됐죠. 뉴욕 브루클린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침대 옆에 놓인 산소 보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기계 없이는 제대로 숨도 쉴 수 없거든요. 70년 전, 저는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총을 들고 한국 땅으로 향했죠. 그때만 해도 가슴속에는 정의감이 불타올랐어요.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전쟁은 제게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을 안겨줬죠. 독가스와 화학 연기에 노출된 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갔어요.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호흡 보조기에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나라를 위해 싸웠으니까 조국이 저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재향군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산소 조절 필터와 압력 센서 모듈을 교체해야 하거든요. 이 부품들이 없으면 호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생명줄인 셈이죠.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줘야 하는 중요한 부품들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다른 참전용사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담당 간호사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랭크 씨. 산소 조절 필터랑 압력 센서 모듈이 관세 때문에 수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관세요? 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숨 쉬는데 필요한 부품이 관세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담당이가 나와서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서 정부 보조도 끊겼고 중증군인 환자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였죠. 제 상황은 그들 눈에는 덜 급한 케이스로 분류된 거예요. 해당 부품은 원래 독일에서 수입하던 건데 고관세 때문에 병원 예산으로는 당분간 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70년 전 나라 위에 총 들었는데 지금은 숨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다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죠. 이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킨 조국의 모습인가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조국이 저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우유 한 팩과 어제 먹다 남은 샌드위치가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어요. 그때 화면에 나온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더군요. 배경에는 성조기와 대통령 휘장이 선명했어요. 관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영구적인 국경보호를 이뤄내겠다. 미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화면 속 대통령은 힘차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샌드위치를 씹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라는 위대해질지 몰라도 나 같은 서민은 잊혀졌지. 문득 작년 대선 때가 생각났어요. 투표소에서 그 이름에 체크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변화를 원했거든요. 참전용사를 잘 돌봐주겠다는 공약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작년 대선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직도 후회되는구만. 너무 늦은 지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혹시 상황이 바뀌었을까 싶어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은 여전히 노인들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제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얼굴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산수통을 끌고 왔더군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기기 관세 부과 정책이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국의 관세 부과? 그건 정부 배불려주는 수입이지. 고통은 우리 같은 서민들 몫이고. 맞는 말이었어요. 관세 수입은 국고로 들어가지만 그 대가로 치르는 고통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몫이었거든요. 정작 부유층은 비싼 사립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치료받고 있을 테니까요. 제 차례가 되어 간호사를 만났어요. 지난번과 같은 간호사였는데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해당 부품은 원래 독일에서 수입하던 건데요. 고관세 때문에 병원 예산으로는 당분간 도입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같은 답변이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독일군과 맞서 싸웠는데 이제는 독일에서 만든 부품이 없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높은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화려한 광고판들과 새 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안은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호흡 보조기 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혼자 있으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정부는 강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국가는 부유해졌다는데 저는 생명 유지조차 불안한 상황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호흡기 부품을 구할 방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평소처럼 브루클린 공원으로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공원 입구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장소였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호흡을 가다듬기 좋았거든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숨이 유난히 가빴습니다. 날씨도 더웠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호흡 보조기는 평소처럼 작동하고 있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부품이 노화되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잠시 눈을 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몸에 힘이 빠지면서 벤치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911에 신고해야겠어, 빨리. 제가 눈을 뜨니 2명의 젊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계 남성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으로 응급전화를 걸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제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호흡이 불규칙해요. 산소 보조기 착용자 같은데,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제 상체를 살짝 일으켜 세우고 호흡이 편하도록 도와줬어요. 한 학생이 제 옷깃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VA 병원 출입증이네요. 재향군 임병원. 다른 학생이 좀 더 자세히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라고 써 있어요.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서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워 있는데 협탁 위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흡기 문제 있으시면 꼭 여기로 가보세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클리닉. 주소와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 젊은 학생들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쪽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코리아타운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내가 청춘을 바쳐 지켰던 바로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 거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달려와서 도움을 줬어요. 게다가 제 옷깃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걸 알아보고는 더욱 세심하게 챙겨준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타운. 내가 지킨 땅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구나. 그 순간 뭔가 운명적인 걸 느꼈어요. 미국 정부는 저를 잊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쪽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클리닉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가봐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낯선 곳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있었고 호흡기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더군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점, 마트, 미용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코리아타운 복지센터라는 간판이 영어와 한글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1층은 접수 공간이었고 안내 데스크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2층 건강관리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 옆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흡기 질환 특별 지원 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몇 명의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중년 여성 한 분이 다가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젊은 학생들이 주고 간 쪽지예요. 호흡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이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저희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드린 거군요. 저는 한나 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나 리라는 분을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의료 장비들과 각종 서류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한나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떤 문제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후 생긴 폐질환, 평생 의존해온 호흡 보조기, 그리고 최근 부품 수급 문제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난주 공원에서 쓰러졌던 일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한나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제 산소 보조기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저희 재단에서 일부 부품 지원이 가능해요. 테스트용 필터와 압력 센서도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달째 구할 수 없다던 그 부품들을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제 이름을 적은 접수지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청년들이 구조 후에 당신이 한국전 참전 용사셨다고 메모를 남겼어요. 70년 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나 저소득 고령자면 국적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에요. 그 빚 아직 다 못 갚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조국에서는 잊혀진 제가 이곳에서는 기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켰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정기검진도 받을 겸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프랭크. 정말 프랭크 맞네. 돌아보니 찰리였어요. 한국전쟁 때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없어져 있었습니다. 찰리, 자네 다리가 어떻게 된 거야? 찰리는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당뇨 합병증이야.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았어. 약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거든. 제 가슴이 아팠어요. 찰리도 저처럼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인데 이런 처지가 된 거였어요. 암 환자들도 치료 포기한다더라. 보험 청구도 제대로 안 되고 말이야. 그때 대기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랑 연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경제 지표 그래프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찰리 옆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정부는 강해졌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만 죽어나가는구만. 다른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평생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이 병원비, 약값 오르는 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대기실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화면 속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모습과 현실의 참담함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찰리가 저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구먼. 정말 그랬어요. 작년 대선에서 변화를 바라며 투표했는데 결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정부 수입은 늘어났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제 호흡기 상태를 확인하더니 놀라워했어요. 부품을 교체하셨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는 코리아타운 복지센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저희는 아직도 수입이 막혀 있어서 대기자가 200명 넘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찰리와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제가 숨을 편하게 쉬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결했어? 저는 찰리에게 코리아타운 복지센터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전용사를 어떻게 돌봐주는지, 부품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찰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럼 70년 전 우리가 도와준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찰리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도 당뇨 관리용 의료기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정부는 관세로 돈을 벌고 있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용사들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꿨던 조국의 모습일까요? 호흡기 부품이 교체되고 며칠이 지났어요. 숨쉬기는 한결 편해졌지만 또 다른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전기요금 단전 예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우유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식료품은 바닥났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숨을 쉬게 됐다고 끝난 게 아니란 걸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도시 노인들에게 들어오던 식사 배달 서비스도 끊어졌어요. 전기료 보조와 가스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서류만 내면 받을 수 있던 혜택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복지사무소에 문의했을 때도 예산이 없다며 손사래만 쳤습니다. 국가를 위해 총 들고 싸웠던 노년이 이렇게 밥 한 끼조차 약속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코리아타운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호흡기 점검차 방문한 거였는데 한나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프랭크 씨,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식사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한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물어봤지만 저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죠. 혹시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한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나는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내부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참전용사 지원 대상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붉은 별표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전 참전, 고령 단독 거주, 지속적 생계 지원 필요. 한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내부 자원봉사망과 연락을 취했어요. 교회 커뮤니티, 노인 돌봄 단체들과도 협력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제 집에 전화가 왔어요. 프랭크 씨, 코리아타운 복지센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식사 도우미가 직접 찾아뵐 예정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별다른 요청을 한 게 없었거든요. 공공요금 납부 도와드릴 봉사자도 연결됐고요. 간단한 실내 정리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숨기려 했던 어려움을 그들이 먼저 알아채고 도움을 준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정말로 2명의 한인 봉사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왔고, 다른 분은 청소 도구를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뵐 거예요. 그들은 제가 사양한다고 해도 웃으며 일을 시작했어요. 집안 환기를 시키고 쌓여있던 빨래를 정리해줬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고지서도 가져가더니 며칠 뒤 납부 완료 통지서를 가져다 줬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냉장고에는 신선한 음식들이 채워져 있었고,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나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를 숨만 쉬게 해준 게 아니네요. 다시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전화기 너머로 한나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프랭크 씨, 70년 전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당신께 도움을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부가 끊어버린 복지망을 한국 커뮤니티가 다시 연결해 준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도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였습니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코리아타운 복지센터에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받기만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한나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어요. 주로 대기실에서 자비를 맡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접수 서류를 나눠주고 처음 오는 분들에게 길을 안내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대부분 고령자들이었는데 각자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트남 참전 용사 한 분이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오시더군요. 표정이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참전 용사예요. 한국전쟁에 다녀왔어요. 그 말에 그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같은 처지를 겪어본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도 여기서 새 삶을 얻었어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어요. 호흡기 부품 지원받은 일, 생활 도움을 받게 된 과정까지 말이에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복지센터에 작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제가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다른 참전 용사분들한테도 필요하면 써주세요. 한나가 봉투를 받으며 고마워했어요. 프랭크 씨 마음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작은 기부를 했어요. 받은 도움에 비하면 미미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 클리닉 벽에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3개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영어,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숨쉰다 미국, 한국, 그리고 모두의 이름으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동맹이지. 정말 그랬어요. 정부 간의 외교나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유대관계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협력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야. 동맹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짜 리더십 말이에요.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자원봉사 활동도 익숙해졌고 복지센터는 저에게 제2의 집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클리닉 복도 한켠에 설치된 작은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한나가 다가와서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 너머로 자원봉사자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프랭크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한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조국이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싶어요.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시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간 거였거든요. 한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내가 지킨 게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뭔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뒤 클리닉 벽 게시판에 제가 쓴 카드 한 장이 조용히 붙어 있었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숨이 막힌 건 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날 잊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기억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복지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그 카드를 읽고 지나갔어요. 어떤 분은 잠시 멈춰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나가 그 게시판 앞에 섰어요. 제 카드를 천천히 읽어보더니 벽 아래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연등 하나를 조용히 켰어요. 연등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한나가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역사도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도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의가 아니었어요. 7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역사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복지센터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그 연등 불빛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제 가슴도 그 불빛처럼 따뜻했어요. 숨을 쉰다는 건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구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